여기 보면은 주기억장치의 역할에서 보면 주기억장치 보조기억 같이 있는데 보조기억은 이렇게 그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그 여기 보면 그 CPU 관점에서 알아보면 CPU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바로 올 수 없어요. 올 수 없으니까 그 CPU에서는 주기억 장치랑 맞물려 있고 주기억 장치와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산술이랑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CPU 부분인 거고 CPU와 주기억 장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기억 장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억 용량은 얼마나 저장할 수 있냐는 건데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는 뭐 양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기억 용량의 폭이 뭐냐면 워드가 뭐냐면 한 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한 번에 읽고 쓸 수 있는 거, 뭐 그런 개념, 기억 용량은 중요하고 접근 시간은 뭐냐면 그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에 읽거나 한 번에 쓰거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접근 시간을 발표할까요? 한 번에 읽거나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이클 시간은 그냥 짧게 얘기하면 2번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왜 2번 접근하냐면 그러니까 반도체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예요. 비파괴는 뭐냐면 한 번 읽어도 그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돼요. 그러니까 접근 시간이 한 번 필요한데 자기 코어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기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코어는 이렇게 그 자기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링에다가 일령을 저장하는 건데 이게 한 번 읽으면 파괴돼요. 그러니까 복구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번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이클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 기억 장치의 대역폭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워드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비트수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비트수를 대역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률은 초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지 데이터 전송률. 그래서 당연히 대역폭이랑 전송률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쓰고 읽을 수 있으면 초당 많이 쓰고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뭐냐면 가격이랑 당연히 속도는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장치의 계층적 구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의 원리예요. 적정 비용에 적정 속도.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PC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그러면 캐시, 레지스터는 조금밖에 사용 못하고 캐시도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100만 원이니까 싼 게 뭐예요? 하드디스크나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많으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구조. 한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레지스터도 많이 집어넣고 캐시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경제학의 원리예요. 그냥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적정 비용에 적정 속도. 그러니까 100만 원에 맞춰서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캐시가 그 다음에 빠르고 주기억이 빠르고 그 다음에 보조기억 순서로 되어 있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 기억 장치에는 L1 캐시와 L2 캐시가 있다. L1 캐시는 온칩 그리고 L2 캐시는 오프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캐시는 SRAM, 주기억은 DRAM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기억 장치의 제조 재료 보시면 반도체로 만들 수도 있고 자기 표면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기 표면은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 방식이죠. 그리고 저장 성질에 따라서 휘발성이 있고 비휘발성. 그러니까 휘발성의 대표적인 예는 램이고요. 비휘발성은 대표적인 예가 롬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뭐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지만 진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시험의 최신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최신적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램이 휘발성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비휘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원을 내려도 그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그 보존하고 있는 램들이 있어요. F램, P램, M램이 존재해요. 요건 차세대 램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휘발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치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램은 휘발성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 방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순차, 직접, 임의,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순차는 뭐냐면 자기 테이프이 있는데 테이프 그 예전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DVD, 블루레이 디스크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그 비디오 테이프 세대예요. 비디오 테이프 뭐냐면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쭉 감기고로 쭉 감겨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늦게 찾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공식화하면 첫 번째하고 n번째가 접근할 때 어떤 그 속도라든지 그런 그 원하는 것들을 찾는 게 좀 틀려요. 원하는 것들을 찾는 게 첫 번째와 n번째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세 번째 임의 접근 보시면 랜덤 액세스가 있는데 요 임의 접근은 첫 번째하고 n번째가 언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제나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동일해요. 이게 임의 접근이 그래서 랜덤이야. 임의 접근. 그래서 여기 보면 순차 접근의 자기 테이프 뭐냐면 얘는 이제 중대형 컴퓨터에서 이제 백업용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백업용으로 사용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임의 접근 같은 경우에는 램, 롬 다 임의 접근이에요. 그리고 SSD의 별표. SSD는 임의 접근 방식이에요. 언제나 동일해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누구에 비해서? HDD에 비해서. 자, HDD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렉트 액세스, 직접 접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접근이 뭐예요? 직접 접근은 임의하고 순차를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시켜 놓은 건데 이 두 개를 왜 결합시켜 놓냐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요. 원판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판이 이렇게 여러 개 겹쳐져 있다고 봐주세요.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림을 되게 이상하게 그렸다. 원판이 되게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판이 여러 개 겹쳐졌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를 찾으려면 이렇게 찾고 이 중에 하나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거 몇 번째 원판을 찾을지는요 임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는 순차 방식이에요. 그래서 임의와 순차를 묘하게 결합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HDD예요. 느려요, 빨라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SSD는 임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빠르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관 접근은 associativ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거라고 불러요. 캠이 뭐냐면 컨텐트 어드레서블 메모리인데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주소에 기반해서 내가 접근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트, 내용,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에 접근해서 기반해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복잡한 내용이고 연관 접근을 다른 말로 그냥 제가 정리하기에는 병렬 접근이라는 표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캐시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원래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거나 뭐 이렇게 임의로 찾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연관 접근은 동시에 검색해요. 동시에 딱 병렬로 검색해요. 그래서 캠이라고 불러요.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 그래서 어디 사용해요? 캐시 같은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싫으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동시에 접근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비싸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CPU하고 주기억장치의 관계를 보시면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300번지에 에드 250이 있고 250번지에 400이 있다고 가정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은 여기 이거 CPU가 있고 여기 주기억장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보면은 제어 장치에서 주기억장치에 있던 300번지에 있던 에드 250을 갖고 오죠. 그리고 250번지에 있던 400을 갖고 오죠. 그리고 연산장치에서는 400이랑 AC랑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AC에 집어넣고 그 결과를 어디에? 주기억장치에 저장하죠.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미묘하게 데이터 흐름이랑 제어 흐름이 있는데 제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 장치를 통해서 단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기억장치의 구조를 봤을 때 주기억장치는 기본적으로 D램이니까 저번에 우리 캐시 기억장치 기억나시죠? SRAM 봤죠? 얘는 주기억장치인데 D램으로 되어 있잖아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어 장치에서 번지 지정에서 번지 선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0번지라는 거 300번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니면 250번지라는 거 알아야 되니까 번지 선택 회로를 해가지고 기억 메모리에서 찾는 거인데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할 때는 기록 회로에 넣고 읽으려고 할 때는 판독 회로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읽거나 쓰거나 할 때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피드백이 왜 가냐는 거죠. 이렇게 판독 회로에서 기록 회로로 피드백. 그러니까 원래 판독 회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D램이 뭐냐면 D램의 요 D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은 한글로 굳이 바꾸면 동적이잖아요. 얘는 뭐가 사용되냐면 캐패시터가 사용돼요. 주소자가 SN 같은 경우에 플립플롭인데 얘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터는 충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화라고 하는데 어떤 그 충전돼 가지고 핸드폰처럼 충전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방전을 하게 돼요. 방전을 하니까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재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재충전을 해줘야 돼요. 재충전을 하려고 하니까 원래 데이터로 재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피드백이 가는 거예요. 피드백이 가가지고 원래 데이터로 재충전을 해주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 왜 이렇게 멍청한 방식을 재충전하는 이런 멍청한 방식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캐패시터만한 애를 못 찾았어 아직까지. 주기억장치를 캐패시터로 만들잖아요. 걔만한 애를 못 찾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걔만큼 싸고 집적도도 높고 뭔가 빠르고 뭐 그런 애를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존재는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장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얘기는 쓰기 동작할 때, 그 다음에 읽기 동작할 때는 판독 회로만 있으면 되지만 쓰기 동작할 때는 지금 번지 선택이랑 기록 회로랑 기억 매체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읽기 동작할 때도 번지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억 매체에서 읽어드려야 되는 거니까 다 비슷한 개념인데 어쨌거나 쓰기에서는 기록 회로, 읽기에서는 판독 회로가 사용된다는 거 포인트인 거예요. 앞에 그림이랑 연관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면은 명령어 사이클 관점에서 주기억장치의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명령어 사이클은 인출, 회독, 실행, 저장인데 인출 단계하고 저장 단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그때 주 기억 장치와 레지스터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300번지에 애드 250이 있다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때 인출 과정에서는 300번지를 주고 여기 보면 add 250을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인출 과정인 거고요. 인출 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저장 과정은요. 저장 과정은 add 250을 통해서 add 연산이 수행됐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250번지에 400이 있고 A씨에 원래 100이 있었다면 두 개가 더하면 500이잖아요. 그 500을 저장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저장하냐면 500을 요거는 좀 그림을 달리 해가지고 여기에 500을 집어넣죠. MBR에 500을 집어넣죠. MBR에 500을 집어넣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내가 그거를 어느 번지에 예를 들어서 뭐 500번지에 지정한다고 한다면 MAR에 500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정한 다음에 500번지 집어넣으면 끝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저장 관점이죠. 저장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주 기억 장치의 분할인데요. 그러니까 주 기억 장치는 이제 통으로 사용하는, 옛날에는 통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이제 통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폰 노이만의 구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응용이 있고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랑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억나시죠? 하드웨어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은 연관되어 있고 응용은 그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시스템 부분이 있고 응용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부분의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 부분에서도 상주하는 부분이 있고 비상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깔면은 한 4기가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기가 정도 깔리면 실제로 메모리로 올라오는 건 몇백 메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운영체제는 중요하니까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나머지 응용 쪽에서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뭐 MS, 오피스, 게임, 웹브라우저 그런 애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뜨고 죽고 하는 거죠.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 영역 중에 상주 구역이 있고 비상주 구역인데 상주 구역은 무조건 떠 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 윈도우 10 보시면은 GUI나 맨 처음에 뜨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뭐 폴더나 그런 거 뜨잖아요. 그런 거 무조건 상주돼 있어요. 상주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어판 걔는 상주 안 돼 있어 상관없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띄우면 되니까 그렇게 비상주로 나눌 수 있고. 사용자 응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프로그램이 분할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러요. 별표할까요? 정말 중요해요.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CPU를 놀리지 않으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프로그램을 여러 개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뭐 워드도 했다가 게임도 했다가 동영상도 띄웠다가 웹브라우저도 띄웠다가 이렇게 여러 개 띄워놓은 다음에 내가 이제 스위치해가지고 빨리 스위치해가지고 빨리 보는 거 있잖아요. 빨리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게 다중 프로그래밍인데 이게 CPU를 안 놀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멍청하게 하는 게 멍청하다는 표현은 죄송해요. 어쨌거나 제일 그냥 하는 게 뭐 하나 띄우고 죽이고 하나 띄우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중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얘네들 사이에 이런 걸 해줘요. 스토리지 프로텍션이라고 서로 이렇게 보호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갈게요. 여기 보면 얘네끼리 있잖아요. 침범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얘네끼리 침범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지금 내가 MS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워드가 침범을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MS 오피스를 죽이니까 한글이 죽더라고요. 이게 바로 서로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프로그램이 잘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서로 연관을 그러니까 보호가 돼야 된다. 보호가 돼야 된다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요게 잘 된다면,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이고, 그러니까 스토리지 프로텍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컴퓨터를 컴퓨터답게 만들어주고 이게 폰 노이만의 핵심인 거죠. 이게 폰 노이만의 핵심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문제는 주기억 장치를 할당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함께 적재할 때, 지금 보면은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을 때 공간의 크기를 동일하게 할지 아니면 서로 다르게 할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일정한 크기의 공간으로 할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프로그램의 수행이 끝날 때까지 그 크기를 유지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 크기를 변경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일정한 크기의 공간으로 할당하기로 했을 때 연속한 작은 공간으로 할당할지 아니면 하나의 덩어리로 할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주기억 장치 할당 방식 중에 세 가지, 단일 사용자, 고정 분할, 가변 분할이 존재한다. 다중 사용자는 사용이 안 되고요.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고정 분할이나 가변 분할이 사용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운영 체제랑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얘기인데, 단일 사용자 할당 기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 명이 그냥 하는 거예요. 다중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한 명이 그냥 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거나 모자라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데 단일 사용자니까 뭐 이렇게 적게 쓰면 남는 거고 많이 쓰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운영체제가 필요 없어요. 별표할까요? 운영체제가 필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기 위한 건데 한 명이 사용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운영체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 두 번째 별표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CPU가 놀면 된다 안 된다? CPU는 기본적으로 놀리면 안 돼요. CPU는 기본적으로 놀리면 안 되죠. 근데 입력과 출력이 발생하는 동안 CPU가 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일 사용자가 하는 거니까. CPU가 놀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운영체제가 제어를 해주니까 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고정 분할은요, 그러니까 고정해서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만약에 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K 바이트는 아니겠지만 2K 바이트 이런 식으로 고정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K 바이트의 프로그램을 저장한다고 한다면 얘한테 2 주고 얘한테 2 주고 얘한테 1 주면 되는 거예요. 1K 바이트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운영체제에서는 페이징 기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페이징. 뭐라고요? 고정의 별표. 고정의 별표에서 고정.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장점 같은 경우에 자원의 활용도가 좀 좋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올라가서 고정해서 분할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이 적용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단편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부 단편화, 내부의 별표. 인터널 프로그멘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내부 단편화가 발생해요. 왜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냐면, 아까 몇이라고요? 2K에서 여기까지만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남쪽, 얘가 내부 단편화예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그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야 되고 막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또 이제 메모리 컴팩션이라고 부르는데, 단편을 모으는 작업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거 X표 지울까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르지 말고,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많은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서는 메모리 컴팩션이라고 불러요. 메모리 컴팩션. 그래서 메모리 컴팩션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저 X표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변의 별표할까요? 가변의 별표하시면 얘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법인데 운영체제 나중에 또 나와요. 가변 분할 기법은요, 원하는 대로 할당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2K가 필요하고 5K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7K가 필요하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2K 할당해주고 얘가 이제 5K 할당해주고 2K 그 다음에 여기가 5K 여기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공간 중에 쭉쭉쭉쭉 이렇게 공간이 쭉쭉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남아있는 공간이 분산돼 가지고 남아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4K밖에 남은 게 없다고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 할당하고 얘는 여기 할당하고 얘는 여기 할당하는데 4K만 하고 나머지 공간 이제 이어진 공간이 없기 때문에 4K에서 3K 바이트는 다른 공간에 할당하게 돼요. 이건 뭐예요? 외부에서 여기 이거 외부에서 이 외부에서 단편화가 발생한 거죠. 이 외부에서 단편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외부 별표. 가변 별표. 그래서 지금 가변 분할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관점 고려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할당해주죠. 자, 할당하고 그다음에 빈 할당하는데 할당을 이제 빈 공간들이 이제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 빠지듯 빠져 있냐면 여기 부분이 쓰고 남고 여기 부분이 쓰고 나오면 사실은 이 빠지듯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외부 연속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억 장소를 합쳐야죠. 왜냐하면 연속적인 공간을 합쳐야 되니까 연속적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장소를 집약해요. 메모리 컴팩션이라고 불러요. 컴팩션의 별표. 실제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어요. 메모리 컴팩션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애들을 사용하는 애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요. 빈 영역의 연속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요. 자,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는 흡사 디스크 그 하드디스크 디스크 조각 모으기랑 비슷한데 이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장점은 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번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래는 300번지에 add 250이라는 명령어를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200번지에 add 250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번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번지가 바뀌면 내가 그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베이스 레지스터 같은 애들이 사용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잠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여기 장점, 단점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 장소의 낭비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일단 메모리 컴팩션 자체가 많은 시간이 소모돼요. 일단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흡사 그 디스크 조각 모으기 할 때 시간 오래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각각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수정해줘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가변 분할 할당 기법에서 공백 영역을 찾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돼요. 자, 최초, 최적, 최악이 있어요. 최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간이 남는 부분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집어넣을지 알아야 되니까 최초는 처음에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적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일 조금 남는 곳, 제일 조금 그러니까 차이가 제일 적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은 제일 공간이 많이 남는 곳, 차이가 제일 많은 곳. 굳이 그렇게 무식하게 해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남은 공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얘는 재활용 못하죠. 최적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조금 남으니까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근데 최악은 차이가 크니까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예로 보여드리면 지금 빈 공간이 30, 10, 40, 20이고 뭐가 들어왔어요? 17이 새로 들어왔어요. 어디에 할당할 것인가? 그러면 최초, 최적, 최악 알고리즘에 따라서 최초는 처음에 맞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맞는 곳이니까 얘는 최초가 되겠죠. 최초 30kB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최적은 제일 조금 남는 거니까 얘는 13 남고 얘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23 남고 그리고 얘는 지금 3 남으니까 얘한테 하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은 가장 많이 남는 거니까 아까 계산한 것처럼 40이 제일 많이 남으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40이 제일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도체 기억장치 아까 자기 표면보다는 지금 반도체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거나 얘네들은 램하고 롬은 RA 랜덤 액세스 임의 접근 방식이라고 했어요. SSD랑 마찬가지로 임의 접근 방식이라고 했다. 휘발성인 건 램 그리고 비휘발성인 건 롬. 그래서 반도체 기억장치 분류 보면 램과 롬이 있는데 램에는 D램과 S램이 있다라고 했죠. D램과 S램. D램과 S램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랜덤 액세스 뭐예요? 임의 접근이 임의 접근 기억나시죠? 첫 번째와 n번째의 접근 속도가 동일하다. 데이터 찾는 속도가 동일하다. 그리고 요 M은 메모리니까. 그리고 요 D는 다이나믹이고 얘는 스태틱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태틱이 뭐 정적인 게 아니라 다이나믹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인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이나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패시터 사용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플립플롭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주 기억장치에 사용하고 얘는 캐시에 사용해요. 요 차이점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롬은 변경의 유무에 따라서 M롬은 제조사가 한 번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P롬은 사용자가 한 번 변경할 수 있어요. 자, UV EP롬이랑 EEP롬은 N번 변경할 수 있는데 왜 N번이냐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우고 써야 되거든요. 무조건 지우고 써야 돼요. 무조건 지우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램하고 좀 틀려요. 램은 그냥 지우지 않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롬 같은 경우에는 지우고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우냐? UV, 그러니까 자외선으로 지우느냐? E는 뭐냐면 전기 신호로 지우느냐? electrically. 전기 신호로 지우느냐에 따라서 N번 쓸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지문에 그냥 뭐 EEP롬이라고 나오면 그냥 EP롬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UV가 생략된 거예요. UV가 생략된 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반도체 기억장치의 구조인데 기억장치 용량 보면 이게 용량이잖아요. 이게 용량인데 기억장치라고 하면 여기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로가 m이고 그다음에 얘가 2n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세로가 2n이고 가로가 m이면 전체 용량은 2n 곱하기 m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워드에 얘는 뭐냐면
얘는 요거 뭐냐면 주소의 개수, 다른 말로 워드 개수, 주소 개수, 주소가 몇 개 있냐 또는 워드가 몇 개 있냐. 얘는 M은 뭐냐면 워드의 길이가 되는 거죠. 워드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워드가 이렇게 길이가 되는 건데, 워드의 길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워드 개수 곱하기 워드 길이 하면 총 메모리 용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총 메모리 용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EN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N개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N개를 EN개로 바꿔주는 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디코더죠, 디코더. 디코더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중에 얘만 선택하고 얘네들 선택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한 라인만 선택하면 되니까 N개를 집어넣고 EN개로 만들 수 있는 디코더만 있으면 돼요. 디코더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N과 M의 싸움인 거죠. N과 M의 싸움인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메모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메모리니까 뭐가 있어요? 이걸 메모리를 이렇게 주격장치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MAR이 있고, 여기에 지금 MBR이 있으니까, 맞죠? 요렇게 가고 요렇게 오는 구조잖아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MAR은 M비트가 되는 거고요. MBR은 M비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N by EN 해가지고 EN 디코더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실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워드 길이니까 M비트만큼 나와서 MBR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MBR은 도대체 몇 비트로 해야 돼? M비트로 해야 돼. MAR은 몇 비트로 해야 돼? M비트로 하면 돼.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주소, 그러니까 만약에 MAR과 MBR이 주어지면 기억장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기억장 주소가 주어지면 거꾸로 MAR과 MBR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가 포인트인 거고, 여기 발표할까요? N 곱하기 EN 디코더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MAR에는 M비트, MBR에는 M비트가 사용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시면 MAR에는 M비트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디코더가 있죠. 디코더가 존재한다. 그리고 MBR로 M비트가 나온다. 그래서 기억장치에 EN개의 워드가 있고, EN개의 워드 곱하기 워드당 비트는 M비트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EN 곱하기 M의 계산이 나온다. 라는 개념인 거죠.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자, 원래 EN 곱하기 M으로 계산이 되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워드의 개수가 32개예요. 워드의 개수가 32개다. 그러면 얘는 2의 5승이죠. 그리고 워드의 길이가 4비트다. 그러면 기억 용량은 전체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2의 5승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32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128이고, 단위가 뭐예요? 비트예요. 바이트로 바꾸면 8로 나누면 되니까 16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해요. 주어진 조건이 비트인지 바이트인지, 그것 때문에 운명이 갈릴 수 있어요. 비트인지 바이트인지 조심하시고요. 그게 이제 주소 비트가 5비트인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알아요. 입력이 4비트고 출력이 4비트니까 워드가 4비트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주소가 이제 A로 돼 있어요. A가 주소인데 주소가 몇 비트죠? 주소가 5비트예요. 그러니까 요 소자만 보더라도 이게 기억 장치의 용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볼까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보면 몇 개예요? 지금 12비트예요. 12개. 주소 비트가 12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입출력이 8비트죠, 8비트. 그러면 워드의 개수가 2의 11승계고 워드의 길이가 8비트니까 전체 용량이 2의 11승 곱하기 8, 4K 곱하기 8비트인데 이거를 바이트로 나누면 8로 나누면 되니까 4096 다시 얘기하면 4K 바이트가 되는 거죠. 바이트가 된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비트 바이트를 당연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그림인 거죠. 반도체 기억장치 동작 보시면 기억장치가 있다면 주소버스가 연결이 되고 주소버스에서 주소 디코더 기억나시죠? 주소 디코더 N비트가 들어오면 2N비트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되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그 선택된 애만 왔다 갔다 읽기 쓰기가 가능한 구조. 실제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오고 가는 거고 읽기 쓰기는 제어 버스를 통해서 그 신호를 보내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소 디코더에 별표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디지털 공학 컴퓨터 구조를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통신 부분에서 9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